안녕하십니까. 지원님 교수님의 교과서를 해설합니다. 교수님이나 출판사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연락도 없이 교과서를 제 돈 주고 사서 재미로 합니다. 해설 내용이 수박 겉핥기라 해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싶은 분은 교과서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86세대로서 법학 전공 학사 출신입니다. 현재 벼농사와 밭농사 소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데 다른 할 일도 없어 옛 기억을 되살려 민법책 해설을 시작합니다. 수준은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민법 조문과 판례 소개에 중점을 둡니다. 학설은 자세한 설명보다 학설 대립 정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시험 문제 정답은 판례의 태도에 관해 출제해야 오답 시비가 안 생겨서입니다. 민법 총칙부터 차례로 해설하지 않고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민법 총칙이 너무 어려워 총칙만 하면 좌절할 수도 있을 듯한데 물권과 채권을 교대로 하면 총칙에서 이해한 내용이 쉽게 기억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총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용어로서 채권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연상합니다. 누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아파트를 샀더니 주택 채권인지 뭔지 채권을 사야 한다고 해서 그 채권을 사서 바로 팔았다, 이런 의미로 채권이라는 용어가 일상으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민법에서 채권은 이런 일상 용어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로 채권이 사용됩니다. 돈을 받는 건 역시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입니다. 예컨대 내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기술자를 불러 얼마에 보일러를 고쳐 달라고 했다면 나는 기술자에게 보일러를 수리시킬 채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 채권을 도급 채권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나는 기술자에게 수리비를 줄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채무가 돈이니까 금전 채무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도급 채권은 돈 받을 채권은 아닙니다. 보일러 수리를 시킬 채권입니다. 그럼 그 기술자는 나에게 보일러를 수리해줄 채무를 부담합니다. 동시에 그 기술자는 나에게 수리비를 받을 채권을 취득합니다. 금전채권. 이처럼 채권법에서 채권이란 용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채권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채권 총론 시작합니다. 채권법의 개념, 즉 채권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민법 제3편이 채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에 관한 법률들은 더 있습니다. 앞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총칙 부분에서요. 채권편은 일반 사법이고 대등한 주체들 간의 평등한 채권 관계를 규율합니다. 채권법의 많은 조항들은 강행법규가 아니기에 사적 자치의 원칙 하에서 채권법의 내용과 다른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 교과서 판례 94다 27977을 봅니다. 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을 축약해 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므로 민법 제563조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에 공법인 세법의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변경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아 약정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과 다르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다면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제공 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동시이행관계는 뒤에서 다시 나오니 일단 이 판례만 암기하세요. 채권관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일방은 채권자이고 다른 일방은 채무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채권관계는 매매계약에서 보듯이 쌍방이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 즉 급부 청구권이 있고
급부를 제공받는 나도 상대방에게 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가 보통입니다. 이에 관한 급부의 개념은 곧 나옵니다. 채권법의 특질이란 물권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교과서는 특별결합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결합관계란 부동산 매매를 예로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별한 채권관계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이전할 의무, 즉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라는 채권 행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예로 더 들어보면 어떤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자, 즉 가해자는 고의과실로 타인, 피해자, 즉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할 채권자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바로 그 특별한 자입니다.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별 결합 관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채권은 상대권으로 배타성이 없습니다. 898쪽입니다. 보충해서 내용이 기니까 제가 이 징검다리 표시로서 내용을 축약했습니다. 상대권인 채권에서 배타성이 없다. 괄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시 방법이 요구되지 않는다. 채권이란 원칙적으로 특정인 즉 채무자만에 의하여 존중되는 권리로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여기서 지금 부작위 의무란 말이 나옵니다.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당한 채권자는 채권관계에 의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 상가 분양 계약에 따른 업종 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 채무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음은 상대권인 채권의 본질상 당연하다. 그 밖에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사 참조. 그런데 채권의 상대성에 대한 예외를 제3자 손해의 청산,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계약 각칙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가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은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없음은 상대권인 채권의 본질상 당연하다 라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지 특정한 채권 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교과서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임차권 부분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부작위 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작위의 반대말은 자기입니다. 자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부작위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는 채무자가 무엇을 하지 않을 의무, 즉 채무입니다. 아까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채무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작위 의무는 채무인데 채무자가 무엇을 하지 않을 의무, 채무입니다. 무엇을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채무입니다. 해설 시작 전에 채권이 일상용어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상용어로 채무는 돈을 갚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렇지만 채권법에서 채무는 돈을 갚는 것도 채무이지만 부작위 의무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채무라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채권자는 채권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부작위 채무를 승계한 것이고, 따라서 양수한 자는 똑같이 부작위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의 상대성에 대한 예외, 제3자 손해의 청산, 이 말은 지금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아마 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3자의 손해의 청산 이런 용어는 이 교과서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계약 각칙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외는 다시 뒤에 나올 것인데, 채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의 상대적 효력을 떠나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상가에서 특정한 영업만 하도록 업종 제한을 하여 분양한 경우 판례를 통하여 채권의 상대성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봅니다. 2004-67011 판결을 요약하여 보면, 기존 업종과 경쟁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 금지 의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할 때 처음에 그 분양 상가에 대하여 각각의 상가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을 했다면 그 분양된 상가는 기존 업종입니다. 그 기존 업종과 반대로 다른 기존 업종의 경쟁이 되는 경쟁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경업 금지 의무입니다. 이 판례 이 화살표 표시는, 이 가로 표시는 제가 임의로 판례를 인용하기 위하여 붙인 겁니다. 여기까지 판례의 내용입니다.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 당시 분양계약서에 다른 업종이나 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분양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분양자가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분양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 징검다리 표시는 이 판례를 중간에 지금 생략한 겁니다. 너무 길어서. 분양회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집 앞 건물의 관리를 행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분양에서 분양회사가 최초에 경업금지 의무를 조건을 달아서 분양을 했다면, 그 상가가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면은 관리단을 구성하죠. 관리단을 구성하고, 또 그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한 후에라도 경업금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가 분양에서 채권 계약으로 업종 제한을 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채무자로서 이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부작위 채무, 그러니까 부작위 채무가 뭔가 하지 않은 채무라겠죠. 이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부작위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판례로서 2004-2000-081 2008일 부르기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부르겠습니다. 2004-2000-81 판결은 업종 제한은 나아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하여, 부작위 채무를 지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동일한 부작위 채무를 지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반드시 교과서나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례 요지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판례를 중간을 생략하고 뚝 띄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판례로서 특히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례도 2007-8044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안 봤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채권법의 규정들은 약정 채권인 계약 부분에서는 대부분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하고 다른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물권은 절대권으로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입니다. 채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것이요. 다음으로 제3자의 채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물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채권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채권 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은 채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한다면 문제입니다. 예컨대 특정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가 그 주택을 훼손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아직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점유권도 없다면 매수인에게 주택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습니다. 주택이라는 매매의 목적물이 불법하게 훼손이 되는데 매수인은 자기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채권의 제3자에 의한 침해로 제3자의 채권 침해가 가능한가 논의가 됩니다. 매수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을 제3자가 매수인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을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를 채권 침해는 750조 제750조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라고 합니다. 우선 매도인은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제가 이 괄호 표시로 교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도 성립하는 경우에 양자는 부진적 연대 관계에 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누구이고 채무자는 누구인가? 제가 든 예에서 제3자는 주택을 훼손한 불법행위자이고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좀 헷갈리죠? 민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빠른 속도를 내서 민법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해설을 하는 게 제가 목표한 바입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와 채무자 즉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 채무 불이행도 성립하는 경우란 뜻입니다. 여기서 양자라고 했죠. 양자는 불법행위를 한 자와 불법행위를 한 자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채무자 즉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에 채무 불이행이 생긴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문을 잘못 만들어 놨네요. 여기서 지금 양자는 불법행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는 제3자가 했고 채무 불이행은 제3자가 아닌 매도인인 채무자가 에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부진적 연대 관계에 선다. 여기서 연대 채무가 있는데 연대 채무에도 또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대 채무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채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채무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채무 양자가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말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3자의 채권 침해가 있는 경우 방해 제거 청구가 가능한가 입니다.
위의 예에서 매매 계약만 한 매수인이 제3자에게 주택의 훼손을 못하게 방해 제거 청구가 가능한가 문제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채권법의 법원, 즉 법원은 민법 채권편입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더 있습니다. 채권법 중에 계약 부분에서 임의규정이 많아 당사자가 합의로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외에도 특별법으로서 채권법의 법원은 많습니다. 관습법 역시 채권법의 법원이 됩니다. 현재 채권 총론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채권 강론도 있어 총론은 강론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내용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민법의 다른 편에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에도 채권법이 적용됩니다. 2010-28604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 등을 위한 청구였습니다. 이 판례는 일단 암기하세요. 이 판례가 등기법과 채무 불이행에 관한 이해가 없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우선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법 총칙 시작합니다.